금융공학 모델링 및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챕터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5가지의 서브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결국 금융공학으로 모델링을 하는 것과 데이터 사이언스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이번 챕터의 목적입니다. 이 관계성을 이해하기 위해선 일단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는 목표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실제 가상 세계를 활용해서 어떻게 현실 세계를 해결하는지 그 예시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실제 파이썬이란 도구를 사용해서 해결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빅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실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한다는 건 어떤 문제를 풀게 되는 것인지, 이 문제 분류 안에 실제 금융 데이터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알아야 하는 현실적인 이슈에 대해서 3가지 설명드리고 현실을 한번 느끼면서 금융공학 모델링과 데이터 사이언스의 관련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 데이터 분석의 목표와 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델링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델. 뭘 모델링 한다는 걸까요? 여기서 모델링을 한다는 건 우리가 y는 fx와 같은 특정한 입력값, 불확실성이란 입력값으로 리스크를 출력하기 위해 아니면 리스크가 아니더라도 다른 특정한 무언가를 출력하기 위해서 f라는 처리 도구를 씁니다. 그렇죠? 이 처리 도구를 만드는 것을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즉, 입력값이 모델을 통과하여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출력이 도출되고 이 출력된 y값, 출력값이 실제 우리가 해결하고 싶어 했던 문제의 단서 또는 해결책이 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라는 관점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든다고 보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봤던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기초자산의 움직임을 알고 그 기초자산의 움직임을 F라는 특정한 알고리즘을 통과시켜서 뭘 알 수 있었죠? 블랙쇼얼즈 모델을 통해 콜옵션의 가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F를 발전시켜 온 거예요. 그 예로 변동성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 그러한 개념을 반영해주는 모델을 만들어서 좀 더 정교한 콜옵션의 가치를 만들었고요. 그 이외에 이자율을 넣어서 어떤 채권의 가격을 넣었어요. 채권의 가격을 출력하게 되었는데 단기 금리만 넣는 게 아니라 중장기 금리까지 같이 넣어서 아니면 실제 시장에서 발생되는 가격과 흐름을 넣어서 좀 더 모델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방식으로서 채권의 가격 아니면 이자율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아니면 또 이자율의 움직임이 평균 회귀하는 형상이 있다. 무조건 발산하거나 무조건 감소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도 바로 이 모델이라는 것에 넣는 거예요. 넣어서 입력되었던 이자율의 움직임이 실제로 평균 회귀처럼 가운데에 맞춰서 움직이도록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는 모델 또는 함수라는 용어로 간략히 하는 겁니다. 간략히. 그래서 비수학적으로는 입력과 처리를 처리하는 특정한 모형을 제작하는 것인데 수학적 또는 공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결국 어떤 수학적, 정량적으로 메커니즘, 관계성을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을 통해 우리 분석가들은 사회 현상 아니면 특정 시스템의 특성을 재현해낼 수 있습니다. 재현. 이 재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앞에서 우리가 모델링적인 내용이 아니라 앞에서 그걸 봤을 거예요. 자, 저희가 아마도 재현한다는 건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근거. 그게 훨씬 나은 표현이겠네요. 재현한다는 건 근거가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 현상은 내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사 시즌에는 사람들이 가전제품을 많이 바꿔. 그런 사회 현상을 내가 알고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과연 모든 사람들이 이사 시즌에는 다 가전제품 바꾸느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전제품을 많이 구매하는지 그 패턴을 모델로 만들면, 그렇게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한마디로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사람들이 가전제품을 사는 구매 행위가 나타나기 전까지 어떤 패턴을 거치는지 그 사회 현상이나 시스템의 특성을 재현해냈기 때문에 내가 만든 모델 자체가 실제로 가전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근거다 라고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모델을 무슨 함수 만들고 컴퓨터 쓰려고 모델을 하는 게 아니라요, 무슨 대단한 멋있는 작품을 만들고자 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델링이란 표현은 y는 fx처럼 x라는 상황적인 걸 다 집어넣고 특정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상황을 f로 만들어낸 거예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20년을 뭘 경험을 했어. 내 말에 따르면, 내 경험에 따르면 어떤 함수, 어떤 방식 때문에 사람들이 구매를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입만 아픈 거죠. 필요 없고, 저는 과거 20년치의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목적과 방향, 그 이유를, 근거들을 다 모델로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사람들이 구매를 일으키게 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95%의 확률로 예측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정량적이고 신뢰할 수가 있죠. 즉, 모델링이란 뜻은 결국 근거인 겁니다. 내 주장에 대한 근거예요. 근거.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델링, 알고리즘. 그거는 내가 이과 문과라서 난 몰라. 이과들이 하는 거 아니야? 수학과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모델링을 한다는 건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결국. 단, 왜 모델이란 표현을 쓰냐면, 아까 제가 가전제품이라고 다른 예를 들었지만, 실제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요인은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이사 시즌일 수도 있고, 고장 나서일 수도 있고, 뭔가 핫한 아이폰처럼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서도 있어요. 단순히 F라는 걸 구성하는 거는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개의 이유가 같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즉, 여러 사람들의 경험, 여러 사람들의 직관, 여러 사람들의 과거 패턴,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F라는 게 모델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근거가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내 말 믿어. 내 말이 맞아. 무조건 내 말대로 해. 이런 하나를 몰빵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에만 올인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 근거란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이 근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는 훨씬 다양해집니다. 이 많은 근거들을 하나로 모아서 수학적으로 표현해서 모델이라는 걸 쓴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즉, 다시 정리하면 모델링이란 결국 내가 주장하고 싶은 바에 대한 근거인 겁니다.
주식, 채권은 어떻게 움직일 거야? 주식은 어떻게 움직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왕년에 주식을 몇십 년 했는데 이렇게 움직여. 무슨 뉴스가 뜨면 이렇게 상승해. 근데 그것만 있겠냐고요. 훨씬 다양한 근거들이 있을 겁니다. 그 근거들을 모두 망라해서 수학적 표현식으로 함수로 만든 거예요. 그걸 모델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저는 이제 모델링이라는 걸 근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많은 모습, 금융시장에 발생하는 많은 현상, 문제들도 결국 어떤 원인이 있겠죠. 다양한 원인이 있을 거고 그 원인들이 발생하는 근거들이 있을 겁니다. 근거들을 하나, 둘, 셋, 넷 여러 개를 모아서 함수로 표현한 게 결국 모델인 겁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통해 분석가들은 사회현상, 시스템을 재현할 수 있고요. 그걸 함수로 구현한 게 바로 근거가 될 겁니다. 이 근거를 통해 단순히 근거만 되는 게 아니라 뭐만 또 될까요? 이 근거를 통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약에 내가 새로운 변수를 넣었어. 새로운 특성을 반영했어. 그럴 경우에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 예측까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근거이자 예측 수단이 되는 게 모델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사람도 근거를 댈 수 있고 사람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사 시즌엔 가전제품 많이 살 거야. 그 근거 때문에 내년도 이사 시즌에도 많이 팔릴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이 하는 근거 예측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확하지 않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미래에도 그럴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사람이 얘기하는 근거, 그 근거를 담보로 하는 예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근거들을 사람이 내포하는 근거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근거가 포함될 수 있죠. 다 망라해서 정교한 모델을 만들면 훨씬 더 신뢰성 있는 근거가 될 거고요. 그 훨씬 신뢰성 있는 근거를 사용해서 미래를 예측한다면 훨씬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훨씬 정교하게 비즈니스의 성취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 목적과 필요성을 좀 더 상세히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 인간은 복잡한 현실 세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두세 개만 넘어가도 사실 귀찮고 인지하기 싫고 어렵고 그렇죠. 분명히 인간은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 한계를 돌파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 발전할 거 아니에요. 인간도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하고 할 겁니다. 또한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 세계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걸 인간의 뇌가 커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 복잡함을 여러 가지 패턴에 의해서 막 매일매일 바뀌고 시간마다 바뀌고 그런 관계성이 나온 결과야 하면 믿을 건가요? 믿기 어렵죠. 그래서 좀 더 쉽고 직관적으로 추상화하면 복잡한 걸 추상화해서 심플리파이해서 만들면 그나마 인간이 받아들이기에 나은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모델링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인간은 현실 세계에 있는 복잡한 경우의 수,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해결하는데 쉽지가 않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쉽고 직관적으로 추상화해서 만드는 수학적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모델링이라는 겁니다. 모델링. 그리고 금융공학에서의 모델링 혹은 금융 데이터 분석,
금융 데이터 사이언스 혹은 데이터 비즈니스의 모델링은 높은 정확도를 도출하는 고도한 데이터 사이언스 방법론들이 결국 결합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수학 또는 컴퓨테이션 사용이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수학과 컴퓨터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사실 컴퓨터를 선택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맞지 않나 싶고요. 이를 표로 비교했습니다. 파이낸셜 모델링이라고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있고요. 금융공학 모델링이란 게 있습니다. 결국 다 사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재무 모델링은 전통적으로 엑셀을 사용해왔고 금융공학 모델링은 엑셀도 사용하지만 최근에는 파이썬을 훨씬 많이 컴퓨테이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각 무슨 목적이냐 확인해 봤을 때 흔히 재무 모델링은 좀 단순합니다. 무엇을 입력받고 어떤 결과를 출력하냐면요. 과거의 기업 성과, 그리고 미래 상황 가정, 각종 재무제표, 데이터 사용해서 기업들이 내년엔, 후년엔 재무 성과가 어떠할까? 이런 것들을 주로 확인했던 거예요. 반면에 금융공학 모델링은 좀 더 정교한 고도화된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각종 수학과 컴퓨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과거의 재무 성과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모든 데이터,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빅데이터 모두를 다 사용합니다. 이걸 사용해서 당연하지만 미래의 재무 성과뿐만 아니라 투자 전략, 가치 평가, 미래 상황 가정이 아니라 실제 삶 시뮬레이션을 통한 미래 상황 재현, 이뿐 아니라 기업의 운영 효율화 등등 모든 것들을 다 출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한 거지만 과거의 재무 모델링은 한정된 분야에서 꽤 느린 속도와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면 금융공학 모델링이 추구하는 방향은 모든 분야의 확장이 가능하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와 높은 정확도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수학과 컴퓨터, 고도화된 데이터 사이언스 방법론들 이런 것들이 결국 뭘 만드는 거냐? 결국 정교한 F를 만드는 겁니다. 정교한 F. 자, 좀 더 디테일한 예시를 들면 금융공학 관점에서 방향, 금융 데이터에서의 방향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시장에 문제가 있죠. 이 문제를 수학적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단순화 추상화시킨 모델로 모델링한 후 했죠. 이 모델링이 실제로 잘 맞는지 단계별로 구축을 해서 현실 세계를 재현합니다. 재현시킴으로써 그 신뢰성을 검증받고 그걸 무한정으로 반복해서 우리의 역사가 바로 만들어지고 우리의 역사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아래 그림처럼 볼 수 있어요. 금융공학의 목표가 뭐죠? 프라이싱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리스크를 핸들링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생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비즈니스 전반적인 운영을 효율화하고 이런 게 필요하겠네. 그럼 이걸 하려면 뭘 알아야 되지? 일단 기초자산, 파생 상품, 비즈니스 전반적인 움직임을 분석해야겠네. 그렇죠? 그러면 이 분석을 위해선 여러 가지 자산들과 내부 변수들의 움직임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을 통해서 결국
불확실성을 데이터화하고 이제서야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사용하고 모델링을 하려면 결국 수리통계 또는 확률론적 표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탑다운 방식, 넓은 범주의 목표를 위해서 목표를 좁혀 온 겁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논리를 섬세하게 좁혀 온 거죠. 그래서 이 목표 달성을 위해 결국 우리는 수학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만들고 모델을 만들어서 각종 자산의 움직임을 만들고 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만들고 시장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구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실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목표 달성을 하는 건 이렇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니죠. 제가 지금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돼라고 했다고 그렇네 잘 해봐 열심히 해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결국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과 손으로 하는 겁니다. 행동과 손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무엇을 풀어야 하지? 어떻게 데이터를 모으고 어떻게 기획을 하고 어떻게 모델링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쓰고 그 도구를 사용해서 어떻게 시장 움직임을 분석하고 운영을 효율화하고 하나하나씩을 쌓아가는 거예요. 탑을 쌓아가면서 결국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앞에서 금융공학의 역사 그리고 뭐 수학과 공학 이런 얘기를 한 건 사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흘러왔는지 얘기한 거죠. 이젠 우리가 거꾸로 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필요한 수학공학적인 내용을 최소한으로 배우고 이걸 사용해서 데이터라는 걸 넣고 입력하여 모델을 통과시켜서 실제 이런 움직임을 파악하고 시장의 특성을 확인하고 비즈니스 또는 시장과 상품에 필요한 가격 결정, 리스크 효율화 이런 것들을 달성해 나가는 걸 하나씩 탑처럼 쌓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해결 과정을 단순히 말로만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도구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토르에게는 묠리르가, 캡틴에게는 방패가 필요하듯이 그리고 집을 짓는 데는 망치, 요리할 땐 칼이 필요합니다. 인류가 날개도 발톱도 이빨도 없죠. 살아남기 위해 여러 도구를 개발했고 이렇게 찬란한 문명을 건설했고 심지어 금융, 시장, 공학이라는 걸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금융, 공학,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도 이런 도구들 중에 하나이며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를 쓰는 것입니다. 단 그 도구가 수학, 공학, 컴퓨터적인 특성을 담고 있다 보니 확률, 통계, 컴퓨터, 엑셀, 파이썬 등이 될 뿐인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너무나 많은 내용, 가격 결정 원리, 공학, 역사적으로 발전돼 왔던 흐름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도구를 쓰면 이 수많은 내용이 단 몇 줄로 끝나요. 우리의 인생 선배님들께서는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서 하나하나를 해결해 오셨는데 저희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부끄러운 표현이지만 좀 상대적으로 게을러서 도구를 쓰게 되고요. 이 도구가 너무 강력해진 덕분에 이 토르의 망치나 방패처럼 너무나 강력해지고 우리 인생 선배님들께서 발전시켜준 덕분에 우리는 몇 줄의 라이팅만으로 이걸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한 방에. 심지어
여러 개의 노벨 경제학상의 결과문들까지 단 몇 줄의 라이팅만으로 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수단들이 터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 도구들이 너무나 잘 발전돼 있어서 마치 토르의 망치처럼 부담은 있지만 과거 수백 년을 공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도구를 배우시겠습니까? 이 선택에서 우리는 2번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금융공학을 하려면 이 도구를 쓰기 싫어요. 저는 말로만 하고 싶어요. 과연 말로만 될진 모르겠지만 그러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이 수백 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하나씩 최대한 도구를 쓰지 않고 글로써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 됩니다. 되겠죠, 그나마. 근데 과연 그게 쉬울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양이 많거든요. 오히려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난 이 수백 년 걸 어떻게 다 공부해? 난 지금 1년짜리도 공부하기 힘들어. 그러려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도구를 써보는 게 어떨까요? 라는 겁니다. 이 도구를 쓰면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수많은 기술을 몇 줄의 라이팅으로 금방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강력한 도구를 사용해서 금융공학과 금융 데이터 분석, 비즈니스 분석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1번보단 2번을 써보는 게 상대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나을 수 있는 방향일 겁니다. 그렇게 조금 위로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들었고 과연 실제 가상 세계를 활용했을 때 현실 세계에서 이 플로우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 드릴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하나씩 볼게요. 일단 뭐 이 전반적인 걸 다 아우르진 않는데 제가 이 목표 달성을 위한 논리를 거꾸로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이 수리통계의 확률론적 이해, 데이터, 모델을 써서 자산의 움직임을 알고 시장의 움직임을 알고 리스크를 해지하거나 파생 상품의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몇백 년의 자료를 다 보지 않고 도구를 쓰는 방식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도구를 불러옵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설명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냥 지금 하는 이 코드는 이걸 금융공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도구를 몇 개 불러옵니다. 처음 보는 것들 불러옵니다. 도구를 불러왔고요. 끝이에요. 5줄이 끝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식과 같은 기초자산 아니면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데이터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데이터의 D라고 쓴 건 변화입니다. 기초자산의 변화를 수학 표기식은 DS라고 씁니다. S의 변화라고 씁니다. 이건 랜덤하게 표현되는 임의의 숫자가 있고 이것과 시간의 변화가 포함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즉 내일의 주식 가격은 임의 숫자 곱하기 오늘과 내일까지의 시간 변화를 반영한 숫자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랜덤하게 봤을 때.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위와 같은 수식입니다. 임의의 숫자 엡실론 그리고 시간 변화 변화가 앞에 D를 붙이는 거였듯이 기초자산의 변화가 DS였다면 시간 변화는 DT라고 쓴 겁니다. 타임의 변화. 그걸 좀 스케일을 맞추려고 루트를 씌웠고요. 이것과 임의의 숫자에 곱한 것이 결국 내일의 주식 가격일 거야 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시간 데이터와 이거의 곱하기를 통해 주식의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만들어 주신 덕분에 우린 이걸 그대로 도구를 사용해서 재현만 하면 돼요. 자, 볼까요? 일단 기초자산의 변화를 생성하기 위해선 시간 데이터가 필요할 겁니다. 시간 데이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1년짜리를 만든 거예요. 1년 그리고 252일 주말에 빼면 한 252일쯤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의 변화는 1년을 252분의 1이 되겠죠. 뭐 이렇게 표현한 거고 잘 모르겠지만 시간을 만든 겁니다. 시간 정보. 그리고 그걸 시각화한 겁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1부터 252까지 이렇게 증가하는 순서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데이터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먼저 그림을 보여드리면 느껴지시죠? 시간 데이터 t라고 만들었고 여기에 루트를 씌우고 이미 숫자를 곱하면 s의 변화구나. 그렇죠? 자, 시간 만들었고요. 시간 dt도 만들었죠? 시간 변화 dt에 루트를 씌우고요. 그리고 랜덤한 의미의 숫자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것이 ds, s의 변화군요. 가 되는 겁니다. s의 변화. 자, s의 변화인데 s의 변화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이 10원인데 내일 100원이 되면 s의 변화는 90이에요. 그쵸? 이 ds는 10과 100을 저장한 게 아니라 변화인 90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가격을 표현하려면 오늘 가격 더하기 변화인 90을 더해야겠죠. 즉 10 더하기 90을 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실제 어떤 자산, 데이터의 흐름, 가격의 움직임은 DS의 누적 합일 겁니다. 오늘 가격에서 가격 변화를 계속 누적해서 더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다음에 시각화를 했더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주식의 움직임을 표현한 거예요. 주식이 아니더라도 랜덤하게 움직이는 기초 자산의 움직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시간 데이터를 만들고 그리고 이거를 실행해본 이유는 실행할 때마다 변합니다. 다양한 기초 자산의 움직임을 재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린 단 몇 줄로 주식의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몇백 년의 내용을 공부하지 않고 도구를 사용해서 몇 줄의 라이팅을 통해서 기초 자산인 금융시장에서 핵심인 주식의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제 유사하죠, 움직임도.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모델로 표현했어요. 함수 생성이라 썼는데 모델링을 했다 생각하세요. 왜 모델링을 했을까요? 모델링을 하면 훨씬 심플리파이 되죠. 무엇이 입력되고 무엇이 출력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그걸 위해서 라이팅한 제 코드들 있죠. 이것과 이거 두 개. 그걸 넣고 함수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식은 이렇게 나와요. 시간 정보를 넣으면 기초 자산인 주식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 함수 f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모델링의 전부입니다. 모델링 알고리즘이 별게 없어요. 결국 무엇이 입력되고 무엇이 출력되고 그 관계성을 정량적으로 만들어 놓은, 즉 제가 근거라고 했죠. 근거를 다 넣어 놓은 시간과
기초자산 S의 움직임에 관련된 근거를 안에다 넣어놓은 함수 F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할 때마다 마찬가지 다양한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표현되는 겁니다. 값도 같이 출력이 됩니다. 원하시면. 자, 그리고 좀 더 나아가 볼게요. 우리가 기초자산을 시뮬레이션하는 재현해내는 근거, 주식의 움직임의 근거를 재현해냈죠. 그 모델링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선배님들께서 감사하게도 기초자산의 가격을 알면 선물 가격도 알 수 있다라고 규명해 주셨어요. 이걸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저는 모델링을 하나 또 합니다. 주식 가격을 입력하면 선물 가격이 출력되는 모델링을 만든 거예요. 단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S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R, D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식 가격을 포함한 3개의 입력을 받아 3개의 데이터를 받아 선물 가격을 출력하는 모델링을 끝내버린 겁니다. 즉 주식 가격에 따라서 선물 가격이 출력되는 모든 근거를 모델에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Future Price라는 모델에 주식의 움직임과 나머지를 넣어주면 F, 선물 가격이 나옵니다. 끝입니다. 이걸 데이터 주식 가격과 선물 가격을 붙여서 시각화를 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실제로 S의 움직임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선물은 미래의 기초자산을 사고 팔고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좀 더 가격이 높습니다. 미래 가치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파란색은 현재 가치고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선물가는 주식 가격보다는 좀 더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고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선물 가격이 떨어지죠. 주식 가격이 오르면 선물가도 오르는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사하게 방향성이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리고 미래가 되면 두 개의 가격은 같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거의 줄어들게 되고 미래 시점이 다 돼서 현재가 되니까 두 개의 가치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단 몇 줄의 코드만으로 주식 가격에 따라 선물 가격이 측정되는 모델링을 통해 재현, 구현이 끝났습니다. 근거죠. 너무나 강력한 근거죠.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면 선물가가 어떻게 움직여? 내 직관을 믿어, 내 말을 믿어. 다 필요 없죠. 재현해냈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근거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건 노벨 경제학상에 부합되는 블랙숄즈 방정식입니다. 내가 주식 가격만 알면 그 가격만 알면 미래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 미래의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의 가격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론가 기준으로요. 블랙숄저 방정식은 구매가, 현재가, 기간, 이자율, 유동성 이 5개의 입력 데이터를 받아 실제로 옵션 가격을 책정합니다. 여기는 수식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 5개가 들어가는구나 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모델링을 했습니다. 5개를 받아서 옵션의 가격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이런 식들이 자세히는 모르셔도
뭔가 형태가 보죠. 이 형태가 이거 볼까 이거. 예. 얘랑 좀 비슷하죠. 얘랑 좀 비슷하죠 이거. 얘는 요거네 요거. S 뭐 nd1 마이너스 k 익스포넨셜 돼 있죠. S nd1 마이너스 k 익스포넨셜 이런 뜻이죠. 이것과 이것이 똑같죠. 그리고 이것과 이것이 무언가 유사하죠. 네,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넣었어요. 근거 기초 자산의 가격으로 옵션의 가격이 결정되는 이 엄청난 근거를 모델에 넣어버린 겁니다. 모델에. 그래서 우리는 이 5개의 입력을 받아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격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시각화한 게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파란색은 주식의 움직임, 그리고 주황색은 선물의 움직임, 그쵸? 그리고 녹색과 빨간색은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치입니다. 콜옵션을 보면 미래에 살 수 있는 권리잖아요. 미래가 아직 안 왔으니까 현재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서 그런지 가격이 비슷하죠. 근데 미래로 갈수록 실제로 미래의 가격이 얼마냐에 좀 다르긴 한데 미래 가격이 주식 가격이 얼마가 되냐에 따라 미래에 대한 가치가 절하될 수가 있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 망라하면 우리는 수십 년이 아니죠. 사실은 수십 년이긴 한데 블랙쇼즈만 봤을 땐 블랙쇼즈를 포함한 그 이전에 많은 기록들을 보면 수백 년간 수많은 학자들의 노고로 만들어낸 노벨 경제학상의 결과물을 우린 이 강력한 도구로 인해서 단 몇 줄의 코드로 재현해냈습니다.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고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옵션이 어떻게 움직이고 나만 믿어 내만 믿어 아니면 증권사에는 누구 직원 제가 볼 때 이렇게 움직여요 절 믿으세요 이런 게 아니죠. 그 수많은 논리들의 근거를 총망라해서 재현해냈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근거는 없겠죠. 그래서 1년 시간을 넣으면 기초자산 주식의 움직임을 재현해내는 모델, 그리고 기초자산에 따라서 선물 가격이 나타나는 모델, 그리고 기초자산에 따라서 옵션의 가격이 결정되는 모델, 이 세 개의 모델만으로 우린 노벨 경제학상의 결과물을 재현해내고 시장의 상품의 움직임을 재현해냈습니다. 이렇게 실행할 때마다 달라지죠. 실제 주식의 움직임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파생 상품의 움직임, 파생 상품의 가격이 고작 이 코드 몇 줄로 다 재현된 겁니다. 그죠? 자, 잠시만 정리하면 금융공학 모델링과 데이터 사이언스는 별개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는 건 실제로 입력과 결과가 재현되기 위한 근거들을 총망라한 게 모델이고요. 그 모델이라 함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고 이 과정들을 다 반영한 이 수많은 근거들을 반영해서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건 이 수백 년의 역사를 다 공부하기보다 이 흘러나오는 수많은 근거들을 강력한 도구를 사용해서 역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탑을 쌓아서 구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 확률, 통계, 컴퓨터, 파이썬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지만 그래도 수백 년의 지식들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단 몇 줄의 코드로서 사용할 도구를 불러오고 몇 줄의 코드로서 쉽게, 그렇죠? 주식의 움직임, 그리고 이 주식이라는 기초자산에 딸려 있는 파생 상품인 선물과 옵션의 가격을 바로 몇 줄의 코드로 노벨 경제학상 결과물을 재현해 낸 겁니다.